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가장 크게 미움을 받는 남자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즉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인 파웰 의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바로바로 올 것이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구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웰 의장도 상당히 꿋꿋하게 그 말을 듣고 하고만 있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고유한 권한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 대통령조차 중앙은행의 기능을, 그리고 중앙은행에 있는 수립하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담과 같이 툴툴거리고 그 구박을 받는 파월 의장은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일본 경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중앙은행은 얼마만큼 독립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일본 경제 위기가 점점점 쌓이고 있는데 과연 일본 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했던 기관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충실히 조력했던 기관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연 중앙은행은 무엇을 한 기관인지, 어떠한 기본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이라고 표시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은행들과 하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고유한 기능으로 따지자고 하면 발권력,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집에. 하지만 돈을 찍어낸다고 끝일까요? 아니겠죠. 화폐의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관리하는 또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정책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시중은행의 예금을 받고 내주고 또 그리고 금리를 조정해서 다양한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권력만큼,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기능으로 외환시장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외화자산을 보유, 관리하는 아주 고유의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항상 그 트라우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2009년 7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준으로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기능으로 경제조사를 통한 고유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민간 경제 주체들에게 발표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중앙은행이 우리에게 삶에 직결되고 관심 있는 4가지 정도는 발권력, 돈의 가치와 물가에 대한 조적, 외환보유고, 그리고 경제조사와 통계 업무, 이 정도가 고유하고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고유의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과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1993년 이후 그때부터 발생한 국채 이자와 세입 채출이 불균형한 상태로 국가 채무의 이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동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0.5%로 금리를 올렸던 적도 있었고요. 기존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내렸다가 이걸 관리한 적도 있지만 사실상 제로금리로 25년 이상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중앙은행의 가장 효과적인 통화신용 정책은 금리 수단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금리 수준이 적정하다, 중립이다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금융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본이
전 세계 금리의 플로어를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가장 효율적인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인 금리 수단을 쓰지 못한 상태로 25년간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에 있는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가진 자산의 비율을 통계를 내는데요.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비율이 하나의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경제 지표처럼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같이 비교가 되는 세계 4대 중앙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GDP 대비 자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보시죠. 보통 세계 중앙은행의 GDP 대비 자산 비율은 평균 40% 정도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40%, 영란은행은 27%,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는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25%에서 20%까지 최근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은 2013년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하며 2017년 말 현재 GDP 대비 자산 비율이 무려 101%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죠? GDP 대비 자산 비율이 100%가 넘어간 것은 일본 중앙은행이 유일합니다. 결국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부채 위기가 일본 중앙은행의 비정상적인 자산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아베노믹스와 부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자산 비율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위기와 부채, 일본의 중앙은행 모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비이성적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은행의 GDP 대비 자산 비율만큼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산의 구성들이 80% 이상이 일본 국채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총 자산이 563조 엔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 456조 엔, 80%가 넘어가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국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의 채권으로 거의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D2 기준으로 230%를 돌파했는데요. 이것들이 250%, 300% 넘어갔을 때 분명 일본 국채에 대한 탕감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의 금융기관들과 일본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뿐만은 아닙니다. 세계 12개 나라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선진국들 많습니다.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나 또 자국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한 비중은 일본 중앙은행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산 가격의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족시키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아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주식 매입 역시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4년 중반 기존의 5조 원대 투자에서 10조 원대로 투자를 늘리며 본격화됐습니다. 2016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 투자는 다시 또 2배로 늘어납니다. 투자 금액을 20조 엔으로 늘려 자국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는데요. 주식 매입과 함께 6조 엔 정도의 ETF를 사들이고 있는 중인데요. 2019년 3월 말 기준 일본 중앙은행의 ETF 보유 잔액은 28조 엔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는 도쿄 증시 상장 주식 시가총액의 4.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속도로 ETF를 포함한 상장 주식을 매입하면 2020년 말에는 총 40조 엔으로 일본 상장 주식의 무려 6%를 일본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전망했는데요. 또한 상장사 중 23개사의 최대 주주가 일본 중앙은행이 되었고요. 상장 기업의 49.7%의 대주주가 일본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일본 증시에서 가장 큰 손은 다름 아닌 일본 중앙은행이라는 것인데요. 양적 완화로 풀린 5,500조 원의 돈을 일본 기업에게 풀어서 주식 가격을 높여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본 중앙은행이 한국과 같은 형태의 연기금을 제치고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일본 자본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주식 매입과 일본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사실 그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따지자고 하면 떨어지지 않는 정도를 받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국채기관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도 일본 경제와 엔화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하나와, 만약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8,000 이하로 떨어졌을 땐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보다 밑도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에 있는 방사능 문제가 불거지고 내수가 줄어들고 내년에 있는 올림픽이 흥행의 부진을 겪게 된다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주식 투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종합해보면 일본 중앙은행은 25년 전부터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리를 통한 통화 신용 정책을 포기했고, 일본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충실하게 사들여서 비이성적인 자산 비율과 비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 투자까지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자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위험을 내수한 가장 큰 조력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정책을 충실히 시행하는 기관도 맞지만, 때로는 정부 정책에 견제를 해야 되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가 건전해지고 정상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일본만의 국민성의 특징, 권력체제의 특징도 있겠지만,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수용하는 조력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의 이야기들을 관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설정, 알림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